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소환 조사합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조사로 향후 줄 소환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승한 기자, 전 의원 소환은 몇 시로 예정돼 있습니까? 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오전 10시 이곳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마련된 특별전담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김규환, 임종성 전 의원 등 피의자로 입건된 정치권 인사 3명 중 첫 소환 조사입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현안이었던 한일 해저 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대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15일 전 의원 부산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통일교 행사 축전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하면서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금품 전달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산하재단이 2019년 전 의원이 발간한 책 500권, 1천만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경찰은 이런 정황을 통해 전 의원과 통일교 사이 연관성을 추궁할 전망입니다. 전 의원 측은 금품 수수는 사실이 아니고 도서 구매도 출판사를 통해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된 정상 거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의원 조사 이후 같은 의혹을 받는 김규환, 임종성 전 의원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TV조선 곽승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와 검찰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사법개혁 문제 등 민감한 이슈가 집중 논의될 전망인데 2주 동안 업무 보고가 생중계로 진행되면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생방송 업무 보고의 핵심 관심사는 내년 10월 폐지를 앞두고 있는 검찰청입니다. 이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 등에 대한 평소 소신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안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 대통령이 검사들과 처음으로 공개 토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과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설에 휘말린 외교부와 통일부도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 대통령이 두 부처 관련 문제를 추궁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처 업무 보고가 2주 동안 생중계되면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의사단체는 대통령 등 관련자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한의사단체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업무 보고에서 한의학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으며 국정운영 장악력을 높이고 있지만 지역 이슈까지 공개적으로 건드려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헌 지적이 일었던 민주당의 판사 추천 방식에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적용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라며 계획대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추진에 맞서 대법원이 대안을 내놨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법안은 추천받은 판사들로 만든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점에서 위헌성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달리 대법원 예규는 각급 법원장이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전산 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예규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23일 강행한다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여당의 신속재판 요구를 감안해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부는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빼주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내란 재판 1심 선고는 한덕수 전 총리가 다음 달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부터 예규에 따른 전담 재판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정사상 첫 경찰청장 탄핵으로 헌재는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경찰청장으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371일 만에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은 조 청장을 파면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앞서 조 청장은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통제 지시를 받은 뒤 공관에서 휴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지시를 거부하고 국회의원의 월담을 막지 않는 등 항명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조 청장이 기동대 현황을 보고받고 체포조 지원도 승인했다고 봤습니다. 월담은 먼저 국회가 봉쇄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 지시에 따라 계엄 실행에 가담했다고 결론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전국 노동자 대회 당시 폭동을 유도하고 집회를 제한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에 불출석한 조 청장은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복도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띠를 만든 채 드러누워 있습니다.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여야가 극렬 대립하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입니다. 앞서 이들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것. 검찰의 미운 털이 박힌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맞추기 그리고 선별적 보복 기소입니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의 벌금 400만 원을, 박주민 의원의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현직 두 의원 모두 벌금형이 구형돼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 등도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조현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찰이 통일교 실세로 불리는 정원주 씨를 13시간 가까이 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전재수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치권에 금품 전달 있었습니까? 하락대 총리 지시였습니까?
280억 원 정치권 로비 맞습니까? 전재수 이준석 주기와 접촉한 적 있으십니까? 통일교로부터 그 또한 금품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의 이른바 금고직이 불러서 조사를 했고 또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전 비서실장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통일교의 자금 흐름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사를 마치고 오늘 전재수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경찰 조사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뭐 단정하긴 이릅니다만 예. 경찰 수사에서 과연 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좀 의문이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측에서 지금 자꾸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4천만 원의 시계 2개였다가 예. 3천만 원으로 바뀌고 2천만 원으로 바뀌고 시계 하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뀌고 있고 또 전달했다는 윤영호 씨의 진술도 처음에는 특검에서 그런 사실 진술했는데 법정에서 바뀌고 있고 지금 자꾸 뭐 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고 있고 시인했다가 이제 자백했다가 이제 부인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좀 전에 봤습니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처음에는 뭐 돌았냐 내가 그런 돈을 받게라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정도면 지금 상황이 이제 뭐 결국 진술과 부인밖에 없으니까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금을 전달한 물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계를 전달한 물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좀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민중기 특검에서 처음에 진술이 나왔을 때 바로 수사를 했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알려지기 전에 바로 즉시 수사했으면 물증을 찾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이미 다 알려진 상황에서 물증이 있을 리 없는 것이고요. 현금은 더더구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때 시간 끌고 결국 민중기 특검에서 이런 시간 끌고 한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예상한 이런 결과를 뭐 의도한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재수 전 장관은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없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해 왔고 소환 조사를 앞두고도 차라리 현금 200억과 내가 시계 100점을 받았다라고 하라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도 뭐 줄곧 반대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경찰의 수사력과 조사 전략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막노동처럼 예. 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통일교에서 예. 윤영호 본부장이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진술해야 되는데 시계와 돈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만 나왔어요. 그러면 시계를 누가 줬는지가 나와야 되고 또 시계를 어떤 돈으로 구매했는지하고 언제 구매했는지가 나오면 예. 그때 당시에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회계장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통일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 전재수 전 장관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아직은 그 당시에 시계라고 하는 불가리 시계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또 그 돈을 만든 회계장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차분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명품 구매 내역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시계를 명품을 구입한 자료들을 모두 찾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하냐면 아마도 개인으로 구매한 다음에 성교비 등으로 통일부에서 보존해 줬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통일부의 선교 비용까지도 모든 걸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정치권에서 호들갑을 떤다거나 뭐 언론에서 지금 당장 하라고 한다 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재수 전 장관을 오늘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뭔가 질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통일교 산하재단이 전재수 전 장관의 책 500권을 구매하고 천정궁에 방치했다라는 내부 증언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출판 기념회라는 게 정치권에서 통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500권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구매에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아시다시피 지금 받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전 의원에 대해서 이게 개인적으로 구매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통일교 재단에서 그 출판사를 통해서 이만큼 구매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업에서 구매하는 취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 이렇게 한두 권도 아니고 500권을 구매했는데 지금 통일교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것을 사서 500권이나 되는 책이 이 천정궁이라는 이 통일교 성지 안에 방치됐다. 그러면은 500권이나 되는 것을 사가지고 방치할 거면 왜 샀죠? 도서관에 기증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후원하기 위한 그리고 그의 어떤 그 전재수 의원에 대한 청탁과 그에 따르는 대가성으로 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이 500권을 구매했던 실무자가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 취지가 무엇인지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아주 신속하게 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이 다량의 책 구매를 뇌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김웅 변호사, 그 검찰 출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이거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뇌물죄다라고 지금 그 검찰 출신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적용하는 법조에 있어서의 어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대가성이 과연 입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통일교가 이렇게까지 많은 책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는 사실 구매를 했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전재수 의원에게 특정 청탁과 관련돼서 전달된 바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관련성이 인정이 될 것인지라고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국수본 차원에서 그 부분 다뤄보면 될 겁니다. 수사를 진행을 해서 과연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입증을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뇌물죄에 이르기는 좀 쉽지가 않고 저는 청탁금지법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어떠한 계기로 전재수 의원에게 관련돼 있는지 관련성을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금품이라든가 아니면 고가의 시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 전혀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나서야 물적 증거가 있고 나서야 그런 모든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금고지기, 통일교의 이른바 금고지기와 또 한학자 총재 최측근 전 비서실장도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서 직후에 바로 전재수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거여서 앞선 조사들에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경찰의 그런 수사의 그런 방향성을 살펴보게 되면 참고인들 조사한 다음에 핵심적인 피의자에 다가가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거의 그런 수사 방법을 봤을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사정들을 확인한 다음에 전재수 의원을 소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어디까지 확인이 되었는지 보통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진행 상황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고 보도가 되기 마련인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정만 봤을 때는 어디까지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는지는 조금 의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의 포커스는 과연 경찰이 전재수 의원을 구속영장 신청할 것인가에 오히려 저희 포커스가 있습니다. 비교적 신속하게 전재수 의원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사실상 특검, 지금 경찰이 아니고 특검에서 이와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 특검 파견 검사들이 상당 부분 증거를 수집을 해놨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이 국수본이 압수수색을 했는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미 일정 부분의 수사 성과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재수 의원을 소환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딱 잡아댄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죄가 성립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저는 이른 시간 내에, 생각보다 이른 시간 내에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네,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 상황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인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재판부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입니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입니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담재판부 안은 뭐 법원 내부라고는 하지만 그게 법관회의라는 결국 어떤 진보적 성향의 법관들이 주도하는 그런 단체에서 추천위원회를 추천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이 내놓은 안은 무작위 배당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조차도 지금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명분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뭐 특별 재판부라고 하다가 자꾸 위헌성 논란이 나오니까 수정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관여하지 못하게 하되 그러나 이제 판사들이 법관회의라든지 이런 내부에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도록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무작위 배당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이 내놓은 그런 전담 재판부 예규에 따르면 여러 가지 뭐 국가적 중요 사건, 뭐 내란죄, 외환죄, 뭐 군형법상 반란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작위 배당을 하되 2심부터 항소심에서 무작위 배당을 하되 무작위 배당 받은 그런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만 전담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 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내용은 아마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재판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속내일 겁니다. 근데 명분은 자꾸 이제 좀 재판이 늦어진다 이런 얘기였으니까 저는 1심부터 사실상 그 배당받은 지금 이제 직위원 판사 재판부가 하고 있지만 그때부터 다른 사건을 전혀 다른 쪽으로 다 재배당을 해버리고 이 사건만 전담을 하도록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꾸 늦어진다, 일부러 늦춘다 이런 그 비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안 줬을 것인데 뒤늦게 했지만 어쨌든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 뭐 별도의 이런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 사건만 만약에 이제 그런 내란, 뭐 외환죄 이런 것들이 배당이 되면 그 사건만 맞도록 한다 이런 거니까 저는 재판이 늦어지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명분도 주지 않는 뭐 그런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뭐 예규를 통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관련 재판을 할 수 있게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내란 재판법 발의를 하려던 거 결국 이제 처리를 하려던 거 철회할 명분이 더 많아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에요. 일단은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걸 주장을 했고 이건 재판이 너무 지연된다. 그리고 직위원 판사 등에 대해서도 무작위 배당을 했다라고 했는데 무작위 배당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됐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구속 취소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이거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법부가 어느 정도 민주당의 압박에 또 법리적인 문제들을 제거하면서도 제대로 좀 변경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름 좋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외부에서 추천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법원 내부에서 추천하도록 했고요. 또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임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민주당 또한 합헌적인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대법원안과 민주당안이 거의 비슷해졌다. 그래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대법원의 이야기도 듣고 국민의 여론도 들어서 더 좋은 법안으로 진행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뭐 수정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말씀으로. 네, 수정 가능성도 있고요. 또 대법원안과 민주당안이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또 법안을 철회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진익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철회 마땅히 해야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각계 신문을 봤더니만 거의 대부분의 어떤 유력 일간지에서 민주당의 내란 특별 전담부법 그리고 법 왜곡죄법 철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명확하죠. 이와 같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전담부를 만드는 것, 사후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명분상으로도 민주당이 임명한 조은석 특검이 지금 민주당이 고발했던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또 직위원 부장판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얘기했던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대한 의혹이 다 해소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을 믿을 수 없다? 그건 뭡니까?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 비상기업 이꼴 내란이라는 프레임이
이게 어쨌든 무조건 그 법원이 유죄로 판결해라라고 얘기를 압박하는 것에 다름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나아가 최근에 박범계 전 현 민주당 의원, 전 법무부 장관도 뭐라고 했습니까?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대법원 예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제 중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요. 그게 왜 어떻게 이상한 소리라고 제발 좀 얘기하죠?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민주당이 조은석 특검을 추천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법부에 대해서 내란에 동조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잖아요.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민주당이 추천했는데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것이지 이게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란에서 그 명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에 따른 고소했는 사건이 무혐의가 남는데 아니, 그럼 명분이 없어진 거는 그거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방송에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죠? 지금 들어보시라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 들어보고 반론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기간을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에 이런 방식으로 풀어준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무작위 배당을 했다라고 했는데 무작위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위 배당이 공정하다. 그럼 지기현 판사는 잘못 배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법원의 잘못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치적 주장을 했던 것이고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이 있고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합헌적인 방법, 국민과 여론의 비판적인 부분들을 수용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란을 범했던 국민의힘은 내란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마치 이걸 자체를 민주당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막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반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기현 부장판사가 공수처가 신청했던 그 구속영장을 취소시킨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공수처법,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법에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신청해서 청구해서 발부하는 구속영장으로 계속 구속할 경우에는 항소, 상고, 나아가 재심에 가서도 문제될 수 있다는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고 민주당은 그게 걱정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공소기각 판결을 공소제기 절차가 문제가 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게 두렵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까지 마다하지 않았고 1심까지도 재판부를 바꾸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의혹이 다 없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것은 사실 마음은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이것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보인다는 것이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의견 골고루 들려드렸고요. 주장과 반론 기회 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타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또 이 사장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인사들이 제 눈에 보일 때도 좀 있어요. 되려 자신의 정치적인 자양분이나 혹은 입지를 쌓기 위해서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 계신 게 아닌가 우려가 좀 될 때가 있어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이학재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서사를 누가 쓰고 있는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요. 만들어주고 빌미를 준 것은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업무 보고는 말 그대로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소통이 아니고 호통을 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누가 누구를 탄압하는 것이죠. 결국은 본인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처리 보고 장소에서 호통치고 그것에서도 가해자 피해자 프레임을 사실 만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인데 결국 그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지금 정치인이니까 이제 인천 선거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난 인천 선거 나간다고 누가 얘기를 했었습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프레임을 만든 것은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이고 나아가 이와 같은 비슷한 것은 사실상 예전에 이제 우리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준석 어디죠? 개혁신당. 개혁신당. 거기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여러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해서 압박함으로써 거꾸로 정치인의 몸집을 키워준 것인데 거꾸로 본인들의 어떤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그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결국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공개 질타를 통해서 이학재 사장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입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학재 사장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그렇게까지 오히려 무슨 그 보수의 전사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씌워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학재 사장이 2년 6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 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제대로 숙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번 업무 보고 인천국제공항 사장만 한 거 아닙니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에도 질책하는 경우 있습니다. 특정 정파와 관계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사장은 업무 보고 이후에 갑자기 SNS 통해서 본인 의견을 밝히고 있어요. 업무 보고에서 그런 질책받았다고 해서 SNS를 통해서 그렇게 강변하는 기관장 과거에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 살펴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학재 사장은 다음에 있을 인천시장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그런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선 토론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게 들렸을 수 있는 표현이 나온 점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장과 반론 기회 적절히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지며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잠실 도로공사 현장에서도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높이 18m의 거대한 터널 안에 철근 뭉치가 엿가락처럼 휘어 있습니다. 천장까지 쌓아 올렸던 철근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빨간색 크레인은 허리부터 꺾였습니다. 1시 20분쯤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에서 철골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98명의 작업자가 있었는데 대부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5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철근에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철근 조립이 완료된 부분에서 펌프카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 직후 공사장은 완전히 폐쇄됐고 경찰 저지선만 남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신안산선 4-2 공구 시공을 맡은 포스코 ENC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송치영 포스코 ENC 사장은 현장을 찾아 유족에게 사과하고 노동부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도로 공사장에서 24톤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60대 작업자 1명이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시간 만에 구조된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작업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네, 술자리 모임이 많은 연말인데요. 대전에서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던 7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 도로에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택시에서 모자를 쓴 남성이 내립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잠시 뒤 SUV가 도로에 쓰러진 남성을 칩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숨졌습니다. 음주 단속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여기서 치이고 죽은 사건이 있어서 좀 놀랐어요. 경찰 조사 결과 숨진 70대 남성은 연말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걸어가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거의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는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월 충남 서산에서는 술에 취한 60대가 교차로에 쓰러져 있다 좌회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 연초에 도로에 넘어지거나 술에 취해 잠들 경우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인지 능력이라든지 운동 능력 같은 게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고 확률이 높고 특히 도로나 인도가 얼어붙거나 눈이 쌓여 미끄러워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과음을 삼가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미스트롯 시즌4 지금 시작합니다. 바람 불면 나만을 사랑해.
TV조선의 간판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이 4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사로잡을 차세대 트롯 여제 탄생을 위한 여정,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미스트롯 4입니다. 시작 전부터 역대 가장 독하고 가혹한 시즌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심사 방식이 더 까다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까다로워진 거예요? 네, 심사위원들이 마스터 예심에서 역대 최다인 20명, 수부분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 선배 심사위원들과 전문가 심사위원단들이 똑같이 하트를 주면서, 그리고 보통이면 그 오라트 풍경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처음부터 오라트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졸이는 그런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첫 방송부터 두 자릿수 시청률 10.8%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전 채널 전 방송 1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미스트롯 벌써 4번째 시즌인데요. 역대 시즌을 보면 대학부가 항상 좋은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대학부에서 걸그룹 센터 비주얼과 가창력까지 겸비한 첫 올하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굉장히 더 혹독하고 더 어려워진, 그래서 굉장히 조금 더 그 잣대들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대학부가 상큼하고 그리고 많은 스타들을 배출을 했어요. 지금 나오시는 길여원 씨가 그 왜 지금 보면 AI 미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신이 빠진 이유가 박지현 마스터를 보면서, 박지현 마스터가 대학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저도 프로그램을 보면서 박지현 마스터가 지난 시즌에도 마스터였지만 굉장히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껏 여유롭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런 대학생들 분들에게도 그 박지현 마스터 같은 또 예능 스타로서, 또 그리고 트로트 스타로서 정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유소년부 무대에선 올하트가 쏟아져 주목을 받았는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고바람 가슴에 얼굴을 묶어. 지금 이대로 수가나야 한없어요. 난 정말 영원해서 행복해요. 당신의 계절은 오늘도 흘러갑니다. 미안해서 눈물이 납니다. 유소년부 무대를 보면서 많은 오라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라트가 쉬운 거였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트롯 꿈나무들이 어른들을 뛰어넘는 무대 장악력을 보여줬다는 평가예요. 네, 항상 유소년부들은 가장 관심이면서 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나와야 하는가, 그런 논란의 중심이기도 한데요. 그 보아 씨가 13살에 데뷔를 해서 한류스타의 그런 아이돌의 그런 천병이 된 걸 보면 그 유소년 친구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서 데뷔를 한 것이 앞으로 이제 학습과 그런 교육만 잘 된다면 앞으로 한국의 트로트 신세계를 펼쳐나갈 큰 제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연소 전하윤 양이 그 연변에서 와서 9살이에요. 그런데도 무대에서 전혀 떨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윤윤서 양은 뭐 10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데 이미 너무너무 유명한 친구라서 이 프로그램 나오기 전부터 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역시 나올 분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새롭고, 그리고 또 이런 재능이 많은 스타들이 계속 배출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미스트롯 4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유소년부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고요. 타 장르 부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장르부에서는요, 자신들의 개성을 트롯에 잘 녹여낸 무대가 돋보였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봄이 짧아 다시 폈다 하겠소. 매일 밤 짙어지는 꽃내음
따뜻해 살려보내 희미하게 쓰러졌다 다시 오건 사이 흩날리는 꽃잎이 되려 하네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일은 너무 묻지 마세요 다시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거 뭔가 시를 모두 다 잊으시구려 네, 가야금 병창부터 뭐 전통 악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듯이 가야금 병창을 보여줬던 홍성윤 후보 굉장히 극찬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 마스터가 예. 이번 시즌에서 그 장공장장이라는 또 부캐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최종 5인을 선발하는데 그때 이제 뭐 새 신곡도 이제 주고 예. 마스터링을 하는데 정말 그 참가자들을 보면서 또 새로운 사람이 탄생할까 했는데 새로운 스타를 본 것 같다라고 했고 바로 직전이었죠. 예. 미스터 트롯 3의 진이었던 김용빈 마스터가 예. 제대로 된 진감을 본 것 같다고. 그리고 최재명 씨의 후배입니다. 근데 재명이가 굉장히 좋은 친구를 둔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서 정말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황을 연주한 허수혜롬 씨, 예. 허수혜롬 씨도 박선주 마스터가 호랑이 마스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음악 프로그램에서 예. 이런 자기의 전통 악기를 가지고 이런 걸 처음 봤다. 그래서 새로운 장르를 연 것 같다. 미스트롯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다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최다 진을 배출한 부서가 바로 현역부 A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스터 트롯 시즌에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현역들이 출전을 해서 가장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거란 전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예. 전통이 현역부에서 진이 이제 탄생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가장 관심 있게 본 팀이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혜진 씨가 이제 그 돌팔매로 굉장히 큰 좀 화제가 네. 있어서 박선주 마스터로부터 왜 안 누를 이유를 못 찾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김사나 씨는 사실 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오라트를 받지 못해서 오히려 김사나 씨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여정을 할까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관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방송에서부터는 역대급 현역부 X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이에요. 프로그램 초반인데 벌써부터 경연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현역부 X 작년 미스터 트롯 3에서 처음 도입돼서 정말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번에도 목소리만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각오로 등장한 정말 쟁쟁한 스타들이 목소리로만 네. 드러내서 각종 추측을 낳았는데요. 그렇죠. 네, 어떤 모습을 그리고 누가 과연 그 자리에 있을지. 작년 같은 경우는 손비나 씨가 선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 해부터 이제 올 하트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변신을 하고 계속 혁신을 하고 계속 진화를 하는 것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또 하나의 보는 재미이자 또 하나의 보는 약간 정체성이자 예. 저에게 보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네, 누구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미스트롯 4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특히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온기가 돌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대형 쇼핑몰을 끼고 있는 이른바 슬세권 단지의 몸값은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400여 세대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파주의 한 주상복합단지. 단지 안에 카페와 음식점 등이 즐비한 대형 쇼핑몰이 지난 5일 문을 열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의식이 많으니까 식사도 하고 필요한 생활용품, 의류도 구입하고요. 근처에 이런 좋은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죠. 쇼핑몰 2층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바로 연결돼 있어 그야말로 슬리퍼를 신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슬세권입니다.
쇼핑몰 개장과 함께 아파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분양가보다 낮은 매물이 많았던 오피스텔도 바닥을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도 꺾이던 게 많이 좀 반등하는 추세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없습니다. 대형 백화점 옆에 들어선 여의도의 한 신축 오피스텔도 고분양가 논란에도 2년 만에 값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피스텔 값이 이렇게 크게 오른 건 이례적입니다. 점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주말에면 되게 많이 찾아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 분양가보다 더블로 올랐잖아요. 오피스텔이 그렇게 단기간에 오르기가. 전문가들은 교통, 학군과 함께 쇼핑몰 등 편의시설이 아파트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의 가격이 가장 비싸고요. 생활 편리성이 쇼핑몰이나 또는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을 경우에 또 인기를 끄는 경우. 다만 전문가들은 쇼핑몰 등이 계획돼 있다는 것만으로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되고 교통 등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겨울의 추위를 가장 반기는 곳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중국 하얼빈 얼음축제입니다. 거대한 얼음 왕국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3대 겨울축제 중 하나인 중국 하얼빈의 빙설 대세계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축제장인데요. 끝없이 펼쳐진 하얀 대지 위에 정교하게 깎인 얼음 건축물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0만 제곱미터 부지에 수만 명의 장인이 빚어낸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압도적인 규모인 것 같은데요. 매년 열릴 때마다 눈길을 끄는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단순히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작품들의 예술적 완성도가 돋보인다고 하는데요. 수십 미터 높이의 랜드마크 얼음성부터 섬세한 조각 사이에 등장하는 로봇들도 눈에 띕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도 인간의 의지가 빚어낸 예술 작품들이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차갑고 투명한 얼음 성벽들은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고 밤마다 켜지는 형형색색의 조명은 전 세계 관광객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네, 차가운 얼음 속에 피어난 인간의 뜨거운 열정을 실감할 수 있는 사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12월 중순을 지나고 있지만 초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부분 영하로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클 텐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는 많게는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에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원 산지에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0.5도, 대구는 영하 2.1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대전 13도, 부산 15도, 제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와 함께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하겠고요.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저희가 헤드라인을 통해 윤석화 배우가 별세했다는 기사 예고를 해드렸는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사과드립니다. 네, 윤석화 배우와 가족, 팬분들께 심심한 사과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